작가님 2023년 초에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책을 출간하시면서 미국은 사실상 내전 중이다. 2024년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한쪽이 이기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예견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얘기 제가 인터뷰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에이 뭐 그 정도까지 뭐 내전은 무슨 뭐 이게 뻥이 심하시네 했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 암살 미수 사건이 났잖아요. 야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이제 인지가 됐는데 미국의 분열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건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10년 전, 20년 전 중국이 뽀개진다, 뭐 신장을 독립한다, 오 맞아요. 중국은 그럴 조짐이 안 보이는데 네, 미국은 뽀개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도 제가 5년 전, 6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아무도 뭐 고려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무슨 예언자처럼 대접을 받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네. 예, 미국의 정치적 격변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 간다라고 보신 거고요. 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지만 영어 제목으로는 그 태풍 전에 태풍 이후의 평화 뭐 이렇게 예, 책 제목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그것만 본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본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통합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지금 사상적 분열 상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거가 뭐 일반 대중들은 여러 가지 뭐 세금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힐러리랑 트럼프랑 그 선거할 때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이건 트럼프의 공약입니다 해놓고 힐러리 공약을 쭉 얘기했더니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더 싫어해. 더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힐러리 공약인데 그랬더니 좋다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공약 때문에 그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뭐였냐? 트럼프를 당선시킨 주축은 뭐냐라면 기반은 이제 어떤 경제나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파리 올림픽에서 봤던 그런 리버럴의 극단적인.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나 이런 데 서구를 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좋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화장실이 거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유니섹스, 그다음에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막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용납할 수 없는 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가는 이제 뭐 어차피 자유인데라는 것에 대해서 전통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어떤 신앙 그다음에 도덕 이거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옛날에는 흩어져 있다가 결집이 됐어요. 그 결집의 정점에 트럼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리더 국가가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자유의 한도를 놓고 지금 내전 상태예요. 자유의 한도. 자유의 한도. 개인에게 자유를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허용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그게 우리가 같이 살면서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자연 상태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얼마나 허용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체제가 몸살 앓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둘이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겸상이 안 돼요. 그냥 서로 이렇게 같은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겸상 안 돼요. 이게 우리한테도 지금 오고 있고요. 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다 이 몸살 앓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월트 디즈니에서 그 만화 만들고 영화 만들고 그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10년 동안은 이렇게 성평등 정책, 뭐 정치적 올바름 정책으로 해가지고 가산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인공이 황인종이면 뭐 플러스 5점, 여성이면 뭐 몇 점, 장애가 있으면 몇 점 해가지고 결국에는 주인공 옛날에 백마탄 왕자님들, 공주님들이 다들 이제 막 흑인이나 황인으로 막 바뀌어버렸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버니까 요즘 또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옳다고 하는 분들은 이거를 뭐 이제 과거로 뭐 반동으로 돌아가는 거다 거의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대립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아마 합의점 못 찾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이제 트럼피즘이라는 그 원래 있었던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을 보면 지금 우리가 저런 걸로 고민할 때가 아니거든요. 맥락이 안 맞아. 근데 저기서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대통령 자체가 네. 마크롱 대통령 자체가 자기 선생하고 결혼했잖아. 자기 선생 이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선이 우리랑 달라요. 그렇죠. 우리에서는 아니 그 유부녀 선생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학생이 저기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나라에서는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이 하는데 뭐.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뭐 왜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러면 얼마나 되냐라는 건데 이게 또 인간 사회 그렇진 않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저는 비트코인하고 지정학 얘기하러 왔는데 네. 이게 너무나 첨예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야 되고 이게 우리한테도 지금 오고 있고. 근데 질문은 딱 하나예요. 철학적 질문은. 사람은 모여 사는 존재거든요. 네. 사람 모여 살잖아요. 그죠? 혼자 안 살잖아요. 그쵸. 그 모여 사는데 그 개인에게 또 인권이 있고 우리가 천부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 인권이 천부 인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받은 게 아니다. 왕한테 받은 게 아니라 국가한테 받은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선언적인 의미에서 계속 이제 확장돼 나가는 게 하나 역사의 흐름이라고 보는 게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확장. 근데 그게 한도가 없냐? 계속 갈 수 있냐? 그 몇 가지 사고 실험을 해보면 나와요. 계속 갈 수 있냐? 뭐 내가 여자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네. 내가 여자야. 그래서 여자 선수로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실제로 여성 복싱협회 세계 복싱협회에서 이건 안 된다. 이게 공평하지가 않다. 근력에서 막았는데 IOC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이렇게 다 때려 눕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고 실험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러면 개인한테는 내가 주관적인 성이지만 네. 그게 상대는 다른 여섯 보스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게 허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사고 실험을 해보면 한계가 있거든. 근데 그게 한계가 없다라고 믿는 그 철학 체계가 지금 너무 기승을 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관대했던 사람들 다 일깨우고 있어요. 그냥 그래 뭐 너 그렇게 살아 뭐 보수 기독교가 좀 너무 심하지 왜 이렇게 남한테 관여 이랬던 사람들마저도 깨어나고 있는 거죠. 아씨 도대체 이런 데서 내 애 못 키우겠다. 미국에서 한 10년 전에 이런 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 여자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가 부모한테 후원은 다 받으면서 부모의 지시는 어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가 돈을 끊었어. 그랬더니만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어. 아 정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될 자유는 있지만 부모가 나한테 양육비는 줘야 된다. 내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학비 다 대줘야 된다.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이겼어요. 정말요? 네. 그러면은 나의 권리는 나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은 자유롭게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내 권리를 위해서. 그렇죠. 돈은 내라 이거지. 약간 이렇게 너무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자유라는 게 말은 그럴 듯한데 우리가 하나씩 해보면 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이게 독립적으로 있으면 개념 자체가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인도에 사는 사람한테 너가 자유롭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free from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유를 쟁취한 게 누구로부터 내가 자유를 쟁취했다는 거지. 그 상대는 왕이거나 국가였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지금 이 잘하는 세대는 떠받들고 잘하지만 상대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자유는 부모라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상대가 다 있는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각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데 계속 허용일 때 상대가 너무 불편해지는 게 늘어나더라. 우리가 뭐 태어난 애도 낙태해도 살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갈 거거든요. 근데 그 상대는 누구냐면 놀랍게도 그 애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 애는 과연 독립적인 객체고 인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의 인권에 대한 상대방이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인권을 위해서 낙태를 했을 때 이 아이는 인권이 없냐? 그렇죠.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 권리를 네가 박탈할 수 있냐? 야, 이 머리 아파집니다. 우리 주제를 막 넘어가는데 그러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빠개지는 이유가 철학 때문에 빠개지는 거예요. 놀랍죠. 미국이 철학으로 세워진 나라라서. 단순히 우리가 막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러스트벨트 얘기 나오고 좀 백인 그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다 아직. 그렇죠. 차라리 그런 러스트벨트 같은 거는 봉합이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목소리하고 공화당의 안보 이슈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왜 갖고 와야 되냐면 민주당은 노조 때문에 원래부터 중국하고 친하게 되는 거를 반대한 게 미국의 노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권을 계속 시비를 걸면서 클린턴이 중국을 WTO에 넣는 게 클린턴 임기 거의 막바지했거든요. 네.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해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지 기반 민주당 지지면 노조가 반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조의 민주당이나
국가 안보. 야 마스크를 중국에 맡겨봤더니 이 자식들이 코로나 때 안 줘. 이거 안보상 안 돼. 네. 이건 우리가 다 갖고 와야 돼. 라는 공화당 전통 지지 기반이 안보 우선주의하고 네. 민주당이 노자고 지금 같아가지고 트럼프를 옹립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같네요. 그렇죠. 이거는 봉합이 되는데 네. 이 철학 체계는 봉합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 애가 옳으냐? 애가 옳다는 사람들 많아요. 부모는 내 동의를 안 하고 낳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 대신 네가 뭔데 얘의 자율권이 있는데 저기 귀가 시간을 네가 정하고 법원이 그렇게 법원 내용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 원문은 안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나 논리가 있더라니까. 부모가 동의하고 낳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네 책임질 의무는 너가 있어. 그렇죠. 그 아이를 부모 네 맘대로 낳았으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 네가 관여하지 마. 얘는 독립적인 나는 그렇지. 책임만 지고 관여하면 안 돼. 너가 정하면 안 돼. 네. 귀가 시간. 법원의 의견은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봉합이 돼 있냐고 세계관이 다른데. 이게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게 점점 이제 이런 게 퍼져 나가서 우리도 그걸로 뽀개질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남의 일 아니에요. 남의 일 아니에요. 질 일이다. 네.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은 요즘 방송 쪽에서는 트럼프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각각 미국의 역할이나 경제 상황, 수혜받는 투자 분야, 또 뭐 친환경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분야들에서 이야기가 많은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세상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저는 미국은 점점점 보호주의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국 중심은 이게 말이 애매한 건데 자국 중심이라는 거는 뭐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나라가 그냥 기본은 자국 중심이죠. 그렇죠. 자, 근데 자국 중심을 추구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제 정치 국제 정책적으로 관대한 패권을 추구하느냐. 미국이 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패권 국가잖아요. 제국이라고 부르면 좀 심하고 그냥 하나 리더십 국가라고 부르면 좀 깡패 같고 해서 우리가 패권이라는 말을 붙이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패권 국가인데 그 패권을 관대하게 쓰느냐 이타적으로 쓰느냐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좀 관대한 이타적 패권이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걸 언어적으로 깨고 있죠. 언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빌지 갖고 와. 한국 너희 빌지 내놔. 이제 니네가 우리한테 빚진 거야, 이게 쭉. 사우디 쭉 빚었잖아. 이게 트럼프잖아요. 근데 민주당하고 다르냐? 똑같아요. 민주당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민주당 그거를 이제 외교적으로 하는 거죠.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일단 세게 얘기를 해놓고 외교관들이 가서 좀 양보하고 이런 리더고 바이든을 보면 아시겠지만 립 서비스 엄청 부드럽게 하고 밑에 싸나운 이제 관료들이 이제 빌지 다 받는 거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지금 빚이 많고 그다음에 이 나중에도 할 얘기지만 국제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공공재가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그 공공재를 미국이 부담할 지금 물리적인 한계선에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로 공부를 한다면 아까 뭐 PC 얘기도 너무 재밌지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는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분위기는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적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큰 차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일도 큰 차이 없을 거다. 별로 차이 안 날 거다. 근데 이 역사에는 우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대만 전쟁의 위기는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대만에서 지금 미국이 발 뺀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죠. 발 빼니까 전쟁 안 나죠. 근데 중국 네가 그냥 접수해.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트럼프도 지지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대만 쪽이 엄청나게 미국에 또 커뮤니티가 있고 로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는 메시지가 좀 명확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전쟁의 원인은 강대국이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때 전쟁이 안 났어요. 그거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우연일치인지 많이 나오고. 근데 트럼프는 가만 보면 험악한 짓은 했거든요. 그렇죠. 이란의 그 혁명 영웅을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암살시켜 버렸잖아요. 공개적으로. 맞아요. 그 미사일 몇 방 맞았어요. 미군 기지가. 그 전쟁 안 났잖아요. 근데 바이든 보세요 지금 막 하마스 전쟁 저거 지금 진압 안 되잖아 저거. 그렇죠. 이스라엘도 말을 안 돼. 이스라엘 말은 안 듣잖아. 트럼프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내가 보기에 트럼프라면 대만하고 중국하고 뭔가 합의를 할 거예요. 아마 합의 직전까지 가든지 합의하려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안 날 텐데 민주당은 오히려 메시지가 모호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모호해요. 대만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협상을 그렇죠. 것도 아니고. 대만을 일개 국가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다 해서 중국 니네 거야라고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말을 립 서비스를 해가지고 우리는 뭐 옛날에 중국과의 그 조약을 존중한다 뭐 이런. 근데 그거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거고 저렇게 하면서 그런 거거든.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트럼프가 만약에 빡 돌면 대만은 국제 정치에서 독립국가라고 해버리겠죠. 그럼 오히려 시진핑이 꼼짝 못할 거야. 그럼 너는 이거 독립국가 치면 우리랑 한 번 붙는 거야. 그렇죠. 각오할 수 돼 있냐? 그렇죠. 오히려 이럴 수 있다. 트럼프 그렇죠. 분명하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벤스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저는 굉장히 안도가 되던데 네. 우리는 우리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벤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제 정치학자. 미국의 힘이 네.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국의 힘이 지금 대서양 넘어 태평양에서 전부 다 투사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게 객관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둘 다 빼겠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겨요. 네. 근데 벤스는 그렇게 트럼프처럼 이제 과하진 않아요. 그때는 벤스는 유럽에서 빼서 동아시아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유럽에서 빼서. 네. 서유럽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쵸. 유럽은 나토. 서유럽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벤스를 이제 후보에 올려놓고 이렇게 검토할 때 이런 걸 다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바이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의견은. 동의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트럼프랑 생각이 같으니까 이제 바이한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은 나토에서 빠지지 않고 유럽을 지키겠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겠지만 향후 40년간 미국의 관심은 동아시아로 향할 것이다. 그렇죠. 유럽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은 유럽은 너희들이 지켜, 우리는 동아시아를 지킬게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요번에 파리 올림픽이 한심한 거예요. 지금 그런 LGBT 옹호하고 뭐 이런 게 지금 파리에 관심이 아니에요. 프랑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부상할 거거든. 독일이. 왜냐하면 지정학이라는 건 운명이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도 일본한테 먹힐 뻔했고 최근에도 먹힐 뻔한 게 일본이잖아요. 그죠. 임진왜란 때도 먹힐 뻔했죠. 우리나라가 뭐 대만한테 먹힐 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태국한테 먹힐 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멀리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늘 중국한테 기죽어 살잖아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그냥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의 상수기 때문에 그래요. 상수니까. 지정학이 정말 공부가 재밌거든요. 저는 네. 지정학 공부에 폭 빠졌는데 네. 이게 이런 학문이 없어요. 많은 게 정해져 있어. 그렇죠? 변수가 별로 없어.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왜 그게 가능하냐면 과학적인 말이냐면 지정학이 변동이 없어 그래요. 지정학이 그게 만든다. 네, 우리는 중국에 붙어 있고 일본하고 바다를 건너 있어요. 네. 그러면 프랑스의 숙명은 독일이에요. 그렇죠. 독일이 강해지면 프랑스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에서 수천만 명이 죽고 이제 누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독일이 왜 저렇게 온순해졌을까요? 미국.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그렇죠. 만약에 유럽 보고 니네가 알아서 지켜 그러면 독일은 프랑스보다 심각합니다. 폴란드를 놓고 러시아하고 힘을 맞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러시아는 팽창이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럼 독일이 무장을 해야 돼요. 실제로 너무 전 대통령 때 총리 때 안 했다. 그래서 지금 뭐 군사비 늘린다 막 선언했잖아요. 재군비선. 오케이. 그래서 독일이 무장하면은 프랑스가 좋아요? 프랑스 나도 해야죠. 옛날에 나한테 쳐들어왔던 나라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프랑스, 독일, 폴란드가 평원이에요. 평원.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운명인데 우린 반도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에 우리나라 원래 옛날에 선조들이 좀 현명했던 게 개마고원을 넘어와야 되는데 옛날엔 편자가 없어가지고 말이 못 넘었어 개마고원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곤해진 거는 사실은 말에 편자가 나오면서부터 개마고원을 말이 막 넘는 거야.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네. 바다라면 좀 이게 보완이 돼요. 바다라면. 그렇죠. 일본이 그래서 안전한. 우리도 일본한테 뭐 얻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순신. 네. 바다는 막기가 좀 수월한 거지. 네. 평원에 있다라는 거는요. 그냥 고속도로변에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힘이 있어. 그럼 뻗어나가기도 좋죠. 그렇죠. 근데 힘센 놈한테 먹히기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프랑스가 지금 파리 올림픽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긴장해야 되는데 네. 미국이 너무 온실을 만들어 준 거지. 2차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평화롭고 네. 원래 이렇게 다문화를 인정을 해 우리가. 우리는 원래 이렇게 평화하기 때문에 더 끌고 갈 수 있어. 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좌우 논쟁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참 철이 없다. 현실 인식이 없다. 지금 니네 프랑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은 험악하다. 험악하다. 왜냐하면 독일이 부상할 거거든. 그렇죠. 독일이 부상 안 하면 말이 안 돼.
유럽은. 그렇죠. 독일이 부상 안 하면 러시아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얘기 말씀하시니까 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독일한테 막 그 뜯어 먹혔었잖아요. 그 막 옆에 나라가 이렇게 커지니 러시아를 막긴 막아야 되는데 얘가 옛날에 날 때렸던 애란 말이죠.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뭐 일본이 뭐 엄청 군사력 키우면서 한국 잘 지내보자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참 지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가님 여기서 더 나가서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일단 상수로 봐야 되겠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어떤 식으로든지 병합하는 건 상수예요. 그런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저지하고 시간을 끌 수 있느냐라는 게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을 놔두면 중국에 비해서 대만이 너무 약하죠. 우리랑 북한하고 좀 많이 다르죠. 네. 사실 우리랑 북한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우리가 북한을 어떤 식으로 병합할 거 아닙니까? 네. 저대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북한한테 피해를 받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한미군의 이중적 성격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때 이렇게 북한이 때렸는데 맞으면 한 대 치고 싶잖아요. 네. 이게 안 나간 이가 주한미군이 잡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주한미군이 뜯어 말렸다.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우리 한계선도 정해주는 거예요. 한국 여기 이상으로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도 억제해주거든. 심지어는 김정은도 좋아하잖아 주한미군은. 그런 얘기도 미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이. 그러면 이게 진공은 없거든. 그러니까 지정학 공부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 힘의 진공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빠지면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힘의 진공상 그래요. 대만이 중국한테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근데 힘의 진공이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라고 봐요 저는. 요새는 많이 낙관적이 됐어요.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용납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은 서태평양의 안보를 대서양은 가까워요. 네. 미국하고 브라질 상파울루와의 거리하고 미국하고 파리의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는 느낌이랑 다르네요. 메트카로로 도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곡된 거고요. 지구본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남아메리카가 저쪽 서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참전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참전론이 뭐였냐면 독일 저런 야만적인 애들이 서유럽을 먹어버리면 남아메리카로 진출한다는 거예요. 남아메리카는 바로 미국의 앞마당, 용인할 수 없는 선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대서양은 사실은 오히려 가까워요. 그래서 미국은 늘 그 대서양주의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을 아시아보다 더 그렇죠. 위에 봤죠. 중요하게 봤어요. 자기네들 거기서 또 왔으니까 전통적으로. 근데 지금은 너무 다행스럽게 아시아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 70% 여기서 나와요. 안보, 경제. 일본, 한국, 중국 다 후덜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를 놓치면 반도체에서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근데 멀어요. 근데 파트너를 중국을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 미국이. 미국이 약간 나이브한 게 있어. 그러니까 중국하고 같이 이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친중적 문화가 큽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친중 문화의 뿌리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모태똥이 중국을 통일하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중파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어요. 미국 내. 이거는 비싼데. 안 했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안 하니까 이제 북한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김일성이 털어냈는데 그건 하거든. 여긴 안 돼. 여긴 안 된 거야. 그게 좀 이상하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역사가 좀 기적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중국 다 먹을 동안은 내가 보면 중국을 막았어야 되는데 중국은 안 막고, 그러니까 스탈린 헷갈린 거죠. 중국을 모태똥이 통일을 못할 거라고 봤고, 스탈린은 오히려 모태똥이 통일 못할 거라고 해서 장개석한테 배팅을 했어요. 미국이 가만 안 놔두고. 근데 미국이 용인을 해버린 거야. 맞아요. 그때 장개석이 막 SOS 요청했는데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륙을 공산당이 먹는 걸 용인했는데 한반도를 용인을 하네. 이 정도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 모태똥, 스탈린 모두 오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좀 모순 덩어리예요. 미국이 좀. 이게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강대국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는 게 오히려 평화롭고. 그렇죠. 모호하면 오히려 이제 오판이 난다. 그렇죠.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마키아벨리즘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안 좋지만 군주론은 정말 명저입니다. 저는 진짜 여러 번 읽었는데요. 다 까먹었지만 하여튼 좋은 책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 근데 서태평양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괌이 중국의 동펑 미사일인가에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쫄보라면 미국이 싸움을 피하는 나라라면 서태평양은 뺄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중국 기대하는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오히려 가만 놔두면 좀 나이브하고 좀 산타크로스 같은 면이 있는데 자꾸 자극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싸나워요. 미국은 싸움을 피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뭐 인디언도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나라 아닙니까? 네, 미국은 싸움을 안 피해. 멕시코 땅 너무 뺏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싸움을 피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너무 긁었어 지금 10년 동안. 그게 우리한테는 천운인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 세력권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중국보다는 좀 자유의 나라가 낫지 않아요? 아니 김정은도 싫어하잖아요. 그거는 폼페이오 장관 만났을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 빼지 마라. 우리가 니네가 빠지면 우리 홍콩 된다. 그렇죠. 홍콩 꼴이 날 수 있군요. 예.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도 참 중국에게서 잘 이렇게 주권을 지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오셨었죠. 예. 우리가 뭐만 잘하면 되냐면 미국이 서태평양의 파트너가 필요해요. 네. 근데 우리를 삼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어디를? 중국도 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삼을 거예요. 일본.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 일본 문제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극복하시냐가 우리의 이제 지정학적인 숙제인데 저는 여기서 좀 절망적이에요. 답이 없을 거다. 최근에 또 사도광산도 일본 애들이 치사하게 저기 강제징용 문구 빼고 이래서 또 요즘 참 안 좋습니다. 네. 야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럼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한다고 위협을 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행동을 좀 취하게 돼요? 특히 우리나라가 궁금해요. 일본은 고민 안 할 것 같고요. 일본은 민도가 센 나라는 아니에요. 일본은 민주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일본이 무서운 건 일본은 리더십을 인정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약간 우리가 보기엔 국정적이고 집체적인데 네. 개인주의 성향이 우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리더를 올려놓고 빨가벽 끄고 내려오고 막 하는데 일본은 잘 안 하죠. 그런 네. 일본은 아마 리더를 따를 거예요. 그 면에서. 일본은 그럼 전쟁에 참전한다. 할 거예요. 대만이라면. 왜냐하면 대만하고 문화적 유대도 깊고요. 대만 사람들은 친일을 하는 건 아시죠? 네. 우리보다 먼저 점령했잖아요. 네. 근데 선정을 베풀었어요. 대만에서는. 잘해줬군요.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네덜란드 밑에 있었고 이제 청나라가 병합하고 그랬는데 대만의 본토인들은 중국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중국 있을 때보다 일본에 있을 때가 훨씬 낫더라. 그렇죠. 본토인들은. 근데 이제 지금 대만이 그 본토인들은 얼마 없고 또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장개석 때. 그러니까 그 갈등이 이렇게 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중국의 민주당의 뿌리가 본토인이고 중국 그 국민당 뿌리가 이제 장개석 중국인들이죠. 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이제 중국이 매니지를 사이에서 했었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토인들은 중국 다 싫은 거예요. 사실은 중국 본토 시진핑도 싫고 자기네를 지배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 국민당도 그렇죠. 거기도 싫은 거예요. 일본을 좋아해. 그렇죠. 중국이 싫은 거야. 어쨌든 중국 믿음 싫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육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육구국가라 그래가지고 오키나와 그게 독립국가였거든. 그게 대만하고 되게 가까웠어요. 오키나와가 어느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이잖아. 일본이 먹었죠. 일본이 먹었죠. 근데 원래 독립국가인데 일본화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 문화유산을 보면 되게 중국적이에요. 대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한반도라는 좁은 시야를 보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지구본을 보면 우리는 내해에 있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내해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열도로 쫙 있어요. 그 일본 열도를 그 구글로 보면 너무 무서운 게요. 조그마한 섬에 비행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언제 만들었겠어요? 뭐 2차 대전에 만들었죠. 그렇죠. 2차 대전에 만들었죠. 일본이 그 열도를 전부 군사화해 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호주 북쪽까지 가요. 일본이 제국이었다는 걸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바다 제국이에요. 일본. 그래서 호주도 일본이 침략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가지고 바다에서는 일본 못 막아요. 못 막는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미국하고 맞닿았던 물론 옛날에 영국하고 전쟁했지만 미국하고 독일도 맞닿이는 안 떴거든요. 미국이 참전을 한 거지. 그쵸. 독일이 뭐 미국 너 나와. 우리 한번 이 안 했거든. 근데 일본 했잖아. 그렇죠. 미드웨이 예전에서. 맞아요. 처참하게 맞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를 이제는 대륙이 아니라 바다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도 해양 세력이고 일본도 해양 세력이거든. 근데 우리는 양쪽에 성격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해양 세력이기도 하면서 대륙하고 가깝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지를 잘 살리면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안심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오히려 유럽을 버릴지언정 이 동아시아를 버릴 생각은 두 당이 다 없을 거예요. 트럼프마저도 여기서는 합의를 해서 시진핑하고 내가 너희 일국 양제를 계속 인정해 줄 테니까 선 넘지 마라고 아마 할 것 같고 말 안 들어? 나 그럼 대만 독립국가 해버릴 거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강하게.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하고 일본은 연합해서 중국하고 진짜 전쟁할 것 같아.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북한을 견제해야 되니까 우리는 참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버텨야죠. 그냥 우리가 그걸로다가 합의를 이룰 만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리더들의 외교력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네. 우리한테 당장 위기가 오는 게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 동맹이잖아. 그렇죠. 너희하고 우리하고 동맹인데 기존의 대통령들은 우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요구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지금일 수도 있고 다음 동안 대통령일 수도 있는데 말해. 우리가 전쟁하면 참전한다고. 그게 동맹이잖아. 왜냐하면 동맹 그 내용에 보면 양국가가 평등한 동맹이에요. 그렇죠. 그 한반도 전쟁했을 때 미국이 참전하는 게 아니라 두 나라가 적에게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동맹이라 상호 방위 조약이죠. 그렇죠. 상호 방위 조약.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만에서 중국하고 싸우면 너 참전한다고 말하라고 실제로 그때는 핑계 대서 빠지더라도 말은 해야 되는 거죠. 그 말 안 하면 아마 트럼프 성격상 뭐 무슨 동맹이야. 저는 방위비 올리는 거는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거는 우리가 트럼프라는 그 변수를 알기 때문에 방위비는 마음의 준비를 할 것 같아. 네. 우리나 국민들도 아무리 미국을 싫어하는 국민들 제가 좀 올려달라고 하긴 하겠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 인간이 주인이 되면 집세 올릴 거야. 그러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쵸. 얼마나 올리냐의 문제는 있는데 그쵸. 오히려 그거는 첨예하지 않은데 그 선언이 되게 난감할 거야. 예. 그렇죠. 이건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 대만 친구는 우리 중국이랑 전쟁한다. 이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중국에 우리가 좀 눌려왔지만 그렇다고 중국이랑 전쟁할 만큼 뭐 나쁘고 험악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사에서는 주어를 빼고 이제 시를 빼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말해. 동맹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3단 논법이죠. 우리 동맹에서 상호 방위 조약이야. 우리 일방적인 거 아니야? 예스? 맞아? 그럼 예스. 그러면 니네가 전쟁하면 우리가 참전하지? 그럼 우리가 전쟁하면 너희 참전할 거지? 예스. 그럼 그게 상대가 중국이라도 그럼 거기서 이제 딱 이제 걸리는 거죠. 예. 거기까지 물어보면 이제 좀 안 되겠죠. 그냥 외교관들이 막을 거예요, 트럼프도. 거기까지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전쟁하면 참전한다는 것까지는 말해라라고 하면 이제 하겠죠. 그렇죠. 뭐 한국과 미국은 서로 뭐 전쟁 나면 서로 도와준다. 미국이 거기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테러와의 전쟁 때가 미국이 힘이 가장 강했을 때였는데 네. 트럼피즘의 씨앗이 그때 다 뿌려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상처를 다 입었어요. 우리만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전쟁이야? 왜 우리만 힘쓰고 욕 먹고 그렇죠. 욕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작가님 그럼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의 흐름에 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겠죠. 완전히 망하지 않다면 아니, 파국으로 가면 쌀과 석유가 필요하고요. 네. 돈 다 필요 없습니다. 파국으로 가면. 근데 파국이 아니라면 이제 적당한 위기가 오면은 비트코인의 시대가 오는 거죠. 적당한 위기. 경제나 국가가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다 핵전쟁 나는 그런 파국이 아니라면 그렇죠. 네. 감당 가능한 수준의 전쟁이나 위기가 있다면 비트코인이 그렇죠. 시대가 온다.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부자 나라에서 전쟁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하마스나 이스라엘은 부자지만 하마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만, 뭐 한반도, 그다음에 폴란드 뭐 이런 데 전쟁이 난다. 그러면 엄청 오를 거예요. 그들은 이제 구매력이 있으니까 뭔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데서 한꺼번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도 의미 없죠. 그 정도로 나면 안 된다. 네. 비트코인이 만능이 아니다. 제가 언제 다른 채널에 나가서 이 지정학적 위기가 트럼프 시대 때 그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해달라고 해서 아니 뭐 다 보호무역 하다가 다 무역 자체가 대공황 이후에 줄었거든요. 네. 그렇게 줄어들고 해서 다 망하면 비트코인 망한다 그랬더니만 댓글에 뭐 지정학 위기가 오면 올라간다 말 바꿨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상상력이 진짜 현실적이야 돼. 우리가 현실적. 아무리 비트코인을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좋아야지. 뭐 비트코인이 뭐 만능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금 더 비트코인과 지정학 얘기해 보겠습니다.